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양자 컴퓨터 쉽게 한 번에 이해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일부 양자 역학과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한번 쭉 쉽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자 역학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왜냐면 양자 컴퓨터가 양자 역학에서 나온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선 리처드 파인만, 이제 노벨 물리학 수상자이자 아인슈타인과 20세기 최고의 물리학자로 불리우는 과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양자역학을 완벽히 이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라고 한 것으로 미뤄봐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저도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제가 찾은 자료에 의하면 한번 쭉 읽어보니까 그래도 좀 도움이 돼서 한번 같이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이란 작은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원자, 전자, 광자와 같이 육안으로 관찰할 수 없을 만큼 작은 입자들의 성질을 밝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원자보다 작은 입자들의 세계를 아원자 세계라고 부르고,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는 실험 결과, 그리고 매우 이상하게 행동하는 패턴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실험으로는 이중 슬릿 실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들을 이 버튼을 눌러서 여기로 막 쏜다는 거죠. 그래서 공을 벽 쪽으로 막 쏟아보면은 이 틈 사이로 지나간 애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지나간 공들이 어떤 패턴을 보이느냐, 이렇게 막 쏘면은 지나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모양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나간 공들이 빈 틈을 통과해서 벽에 달라붙어서 띠 무늬를 형성한다. 이렇게 두 개의 띠 무늬를 형성을 한다. 이거를 기억을 하세요. 이게 이제 공의 패턴입니다. 그래서 가장 확률이 높은 구간에 공이 대부분 도달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대충 그려보면은 이 중간, 이 벽이 뚫려 있는 곳과 맞닿아 있는 중간 부분에 많은 공들이 이렇게 붙어서 띠 모양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두 개의 띠 모양. 근데 반면에 이제 파동을 벽 사이로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여기로 통과를 시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벽 뒤에 있는 벽에 어떤 모양이 나오느냐, 이게 추측이 쉽지 않은데 정답을 보면은 이 왼쪽으로 통과한 애들이 있고 오른쪽으로 통과한 애들이 있겠죠. 그런 이런 애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이 중간이 약간 왼쪽 오른쪽보다 2배 정도 더 높은 이러한 파동의 간섭이 나타난다고 해요. 즉 입자, 공의 특성을 가진 입자와 이 웨이브, 파동을 통과시켰을 때 나오는 무늬가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이 통과됐을 때는 이 모양, 파동이 통과됐을 때는 이 모양이 나온다. 그래서 어떤 대상이, 우리가 모르는 대상이 입자인지 파동인지 알고 싶으면 이 이중 슬릿에 던져보고 통과시켜보고 생겨나오는 무늬를 관찰하면 알 수 있겠다라고 과학자들이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일의 물리학자 클라우스 존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전자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궁금해하면서 이 이중 슬릿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벽에다 뿌린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기존의 원자의 구성 요소 중 하나로 알려진 전자는 질량을 가진 명백한 공과 같은 입자로 인식이 되었다. 따라서 실험 후 공을 아까 던졌던 그 두 가지 띠 모양을 예상을 한 거죠. 이중 슬릿 실험에서.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전자를 이중 슬릿에 통과시키자 파동을 파동을 통과시켰을 때, 즉 웨이브를 통과시켰을 때 나왔던 간섭 무늬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이 모양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전자를 공과 같은 입자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실험을 하고 나서 꺼내서 보니까 파동의 특성을 가진 간섭 무늬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너무나 놀라서 직접 봐야겠다 해가지고 관측 장치를 직접 여기다 설치를 해서 본 거예요. 그래서 실험을 다시 해봤는데 놀랍게도 다시 하니까 띠 모양이 나왔습니다. 즉 다시 입자처럼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가 마치 살아있는 생물과 같이 자기가 관측당하는 것을 인식이라도 하는 듯이 다시 입자처럼 행동했다. 안 봤을 때는 이렇게 파동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직접 누가 관측을 하니까 이 띠 모양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이상한 현상, 이 이상한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양자역학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중슬릿 실험이 상당히 중요한 실험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걸로 이제 양자 중첩이라는 특성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의 양자 중첩, 양자 얽힘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기본 원리인데, 양자 중첩을 먼저 보시면, 그래서 아까 그 현상에 대해서 코펜하겐 해석이라는 해석이 제일 유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자를 이중슬릿 실험을 했을 때
나온 도출된 결과의 의미는 전자는 관측되기 전까지는 확률적으로 존재 가능한 모든 위치에 동시에 존재하며 근데 관측하는 순간 하나의 위치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좀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특성을 이제 양자 중첩, 퀀텀 슈퍼포지션이라고 합니다. 즉 아직 관측이 안 된 전자는 특정 위치에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을 나타내는 파동함수, 엄밀히 말하면 파동함수 절대값의 제곱을 시각화한 것, 여기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존재할 확률이 제일 높고 거기서 멀어질수록 확률이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관측을 했어요. 근데 관측을 했는데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위치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다른 쪽에 있었던 그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은 아예 0이 수렴하게 되면서 이 파동 함수가 붕괴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뒤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더 쉽게 설명을 해봅시다. 즉 로또를 긁기 전에는 당첨이 안 됐는지 됐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상태가 중첩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복권을 즉석 복권이라고 해보죠. 로또를 긁는 순간에 당첨이든 비당첨이든 하나로 상태가 결정이 돼버리죠. 그러면 다른 상태가 나올 확률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긁어서 꽝이네. 근데 이거를 들고 가가지고 이거 당첨인데요 이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붕괴 관측을 하는 순간 상태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즉 양자 중첩은 양자 물질이 관측되기 전까지에는 가능한 상태가 모두 확률적으로 중첩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로또를 생각하시면 쉽다. 그래서 마치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이제 지금 빨간색과 파란색 레드와 블루가 중첩되어 있는 보라색의 우글우글한 상태인데 이 버튼을 눌렀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관측을 하는 거예요. 관측을 하는 순간 빨간색 공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로 빨간색으로 결정이 돼버리면은 다른 이제 파란색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관측을 하기 전에는 여러 상태가 동시에 공존할 수 있는 확률을 가지고 있는데 관측을 하는 순간 한 가지 상태가 결정되고 다른 상태는 될 수가 없다. 이거를 이제 양자 중첩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양자역학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이고 양자 컴퓨터 원리 설명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혹시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앞으로 가서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양자역학의 중요한 원리는 얽힘입니다. 인탱글먼트라고 하죠. 말 그대로 양자 물질이 서로 얽혀 있는 현상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두 양자 물질이 동시에 중첩되어 있어서 서로 얽혀 있어서 색이 항상 서로 반대이도록 얽혀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색깔 레드 블루라고 했을 때요. 그래서 두 개가 동시에 얽혀 있어서 항상 반대로 얽혀 있으면 그 상태가 계속 간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뒤에 그림을 보시면은 양자 물질이 두 개가 됐죠. 그리고 둘 다 어떤 상태인지 몰라요. 지금 레드 블루 빨강 파란색 중에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데 이게 레드고 이게 블루로 얘를 관측했는데 이게 레드고 이게 블루로 관측이 되면은 이거는 이제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도 이거는 이미 얽혀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한쪽만 결정하면 다른 쪽도 결정이 된다. 그래서 아무리 떨어져도 이 상태가 지속되고 하나만 관측해도 다른 하나의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게 이제 얽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버튼을 눌러서 아까 확인을 했는데 하나를 관측해서 색이 결정되면 아까 여기 반대로 한다 그랬죠. 나머지 하나는 관측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반대 색깔로 결정이 된다. 그래서 하나를 봤는데 빨간색이면 다른 하나는 자연스럽게 파란색으로 결정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양자 얽힘, 퀀텀 인탱글먼트라고 해가지고 양자 물질이 서로 얽혀 있어 하나의 양자 상태가 결정이 되면 다른 하나의 양자 상태 또한 동시에 결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거리에 무관하게 두 양자 물질이 양 우주 끝에 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를 관측해서 상태가 결정되면 우주 너머에 있는 다른 물질의 상태도 알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동시에 상태가 결정된다기 때문에 우주 끝에 있어도 동시에 된다는 거는 이제 아인슈타인이 주장했던 상대성 이론에 위배가 된다는 거예요. 빛보다 빠른 것은 없다 그랬는데 이거를 빛 1광년보다 그러니까 빛이 1초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보다 더 많이 떨어뜨려 놓고 하나를 관측해 버리면 다른 하나 상태가 결정된다는 거니까
빛보다 빠른 게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이론에 위배된다면서 양자 얽힘 이론을 끝까지 부정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게 혁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건 좀 마이너한 측면이긴 한데 양자 측정이라는 게 있어요. 퀀텀 메저먼트라고 해가지고 양자 입자를 관찰하거나 측정하는 행위가 중첩 상태를 붕괴시킨다. 비결집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 입자의 1 또는 0의 상태를 확정적으로 가지게 만든다. 아까 그 관찰하는 거를 측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measurement라고 하고, 그러나 양자 컴퓨팅에서는 이 입자가 상태가 붕괴돼서 1이나 0이 확정이 되더라도 중첩 상태로 다시 설정하여서 양자 계산에 사용하는 게 목표고, 그렇게 디자인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양자역학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두 가지 원리, 중첩과 얽힘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큐비트 그리고 비트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고전 컴퓨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는 비트를 사용하죠. 그래서 한 번에 0 또는 1의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자 컴퓨터의 큐비트, 이제 큐비트가 퀀텀 비트의 줄임말인데 양자 중첩 현상을 사용해서 0과 1의 상태를 동시에 중첩되어 있는 상태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0 또는 1을 확정된 상태가 아니라 그 사이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비트는 2의 3승인 8개의 정보를 표현할 수 있는데 3의 그러니까 그거를 동시에 표현한 게 아니고 하나하나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근데 3큐비트와 같은 경우는 동시에 표현 가능하다. 이 동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20개의 큐비트가 있을 경우에는 104만 8,576개의 정보를 동시에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첩의 원리, 즉 동시에 많은 정보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고전 컴퓨터와 양자 컴퓨터를 가장 크게 구별하는 특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큐비트는 뭘로 만들 수 있느냐? 큐비트는 두 개의 양자 상태를 안정적으로 표현할 수만 있는 그 어떠한 양자 물질이라면 큐비트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 스핀 큐비트를 설명을 드렸죠. 저도 그거에 대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걸 공부하면서 좀 더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자는 이렇게 스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뭐 이렇게 왼쪽으로 돌면 위쪽으로 스핀하는 거고 오른쪽으로 돌면 밑쪽으로 스핀을 하는 거다 하면은 두 가지 상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고유한 특성을 사용해서 스핀 업, 스핀 다운 상태를 활용해서 이것도 큐비트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자의 스핀이라는 특성을 두 가지 상태를 활용해서 만든 게 스핀 큐비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양자 컴퓨터의 제일 중요한 과제는 이 양자 중첩의 상태를 안정적으로 길게 유지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양자 상태를 일정 시간 동안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여기다가 이제 계산, 연산까지 수행하는 것이 최고의 도전 과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양자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알고리즘이란 이제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 프로세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 하나를 냈어요. 0에서 7까지 정수 중 무작위 하나를 내가 골랐는데 컴퓨터에게 이거 고른 거 맞춰봐라 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 컴퓨터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씩 집어넣어서 정답인지 아닌지 확인합니다. 이거 넣어보고 정답이 아니야 그러면은 꺼내고 다시 넣어보고 이걸 반복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 확률이 8분의 1, 그 실패 확률이 8분의 7이겠죠. 그럼 양자 컴퓨터는 어떻게 다르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저도 이걸 오해했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한꺼번에 8개 다 넣어서 바로 아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를 저도 배웠습니다. 동시에 모든 상태를 병렬적으로 한 번에 확인하는 게 아니랍니다. 이게 아니고요. 이거 중요합니다. 병렬적으로 한 번에 확인하는 게 아니고 큐비트를 넣어서 정답과 비교하기 위해 관측을 하겠죠. 똑같이 넣어서 확인을 하겠죠. 관측을 하면은 이제 양자의 중첩 상태가 깨지기 때문에 붕괴돼서 중첩 상태가 풀립니다. 그래서 이 하드웨어 자체로는 전통 컴퓨터와 비교해서 알고리즘이 없으면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똑같이 틀릴 확률은 7분의 8, 8분의 7, 맞을 확률은 8분의 1이겠죠. 그래서 전통 컴퓨터가 그렇게 다르지 않은데,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은 이 확률의 그래프입니다. 파동함수의 절대값의 제곱으로 보면은 이게
8분의 7일 거고 이게 8분의 1의 근사값이겠죠? 그렇다면 양자 컴퓨터가 도대체 뭐가 효율적이고 혁신적이라고 말을 하는 거냐라고 하시면은 여기서 이제 양자 알고리즘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양자 알고리즘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양자 컴퓨터 혁신성을 가지고 있는데 양자 알고리즘은 실제로 관측을 하기 전에 양자 역학의 원리를 이용해서 틀릴 확률을 낮춰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맞을 확률을 높이기 때문에 전체 알고리즘 실행 시간을 감소시킨다. 그래서 양자 컴퓨팅의 진짜 파워는 하드웨어도 물론 중요하지만 양자 알고리즘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오해된 짤인데 제가 퀀텀 컴퓨팅 밈을 찾아봤더니 양자 컴퓨터 이건 매직이다. 우리는 설명할 필요가 없다. 우리도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복잡하고 기존 컴퓨터보다 더 정교한 이러한 계산이 있어야 되고 하드웨어 알고리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자체도 중요하지만 알고리즘으로 틀릴 확률을 높이고 틀리지 않을 확률을 높이고 틀릴 확률을 낮추는 게 이제 양자 알고리즘이고 그게 핵심인데 어떻게 하느냐? 어떤 원리일까? 보시면은 특정 양자 상태를 관측할 확률은 아까 말씀드렸던 파동함수로 구해진다고 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나왔을 때 파동함수가 나왔는데 그때 제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걸 한번 보세요. 절대값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이 파동함수가 원래는 허수를 포함한 복소수 값을 가진 함수입니다. 이건 이제 고등학교 때 복소수 배웠는데 혹시 복습이 필요하신 분들은 구글링을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양자역학에서 확률은 0과 양수뿐만 아니라 음수, 허수까지도 가능하다. 그래서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확률이 파동처럼 서로 간섭해서 증폭이 될 수도 있고 상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답 관측을 나타내는 양의 확률 파동을 가진 두 개가 여기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어요. 만나면 이게 증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을 확률 두 개가 합쳐지면은 이 증폭이 더 커져서 정답을 맞출 확률이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알고리즘의 효율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답 관측의 음의 확률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음의 확률, 틀릴 확률이 여기 있고 맞을 확률이 여기 있으면은 이 두 개의 파도가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조금 더 높으니까 이 정도만 남고 이 destructive, 틀릴 확률이 적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반대되는 파동이 만나면 서로 상쇄돼서 진폭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오답을 관측할 확률이 줄어들고 알고리즘 효율이 증가할 수 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는 고전 컴퓨터와 다르게 이 파동함수 자체가 확률 자체가 복소수 값을 가지기 때문에 이 양의 파동, 음의 파동을 활용을 해서 좋은 확률을 높이고 안 좋은 확률을 상쇄시켜서 낮출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알고리즘으로 그걸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양자 알고리즘, 즉 이 확률을 잘 활용을 해서 고전 컴퓨터에 비해 알고리즘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 이에 반면에 고전 컴퓨터는 애초에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죠. 왜냐하면 고전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의 확률밖에 가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몇몇 사람들은 양자 컴퓨팅을 음의 부호가 있는 확률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실 이게 되게 피상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깊게 이해하기는 어려운데 이런 게 있구나. 고전 컴퓨팅은 이걸 못하지만 양자 컴퓨팅은 양의 확률, 음의 확률이 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활용을 해서 정답을 높이고 오답을 낮출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양자 컴퓨터가 고전 컴퓨터보다 혁신적이고 효율적일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그 정도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발된 양자 알고리즘 중에 그로버의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나왔던 n개의 숫자 중 정답을 맞추는 이런 문제인데 이거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냐? 고전 컴퓨터 알고리즘은 n개의 숫자를 찾기 위해서는 n번을 넣었다 뺐다 해야 되기 때문에 n에 비례한단 말이에요. 걸리는 시간이. 근데 그로버의 알고리즘, 즉 양자 알고리즘은 n의 제곱근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100만 개의 숫자 중에 하나를 맞추려고 하면은 전통 알고리즘은 100만 번을 돌려야 하지만 그로버 알고리즘은 1000번 만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래서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걸 공부하면서 굉장히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잘못 가지고 있었던 편견, 하드웨어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하드웨어만큼 그 이상으로나 이 양자
알고리즘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고, 양자, 중첩, 양자 역학의 기본 원리인 중첩, 얽힘, 그리고 측정,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조각조각 알고 있었는데, 이게 뭔가 상호작용하면서 각각이 무슨 의미인지 양자 컴퓨터에 대해 좀 더 깊게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1부고요. 2부에서는 이제 양자 게이트, 그리고 양자 역학과 양자 컴퓨터에 가진 사람들의 오해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